네,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이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한지, 그건 이제 방향성을 또는 우리가 어떤 일정 계획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지, 또 외부적으로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투자자나 소비자, 고객들하고의 소통하는 거겠죠. 그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되면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검토해서 쓰는 게 좋을까. 요게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창업자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 조직 내에서 활용하는 거면 내부 관리용이겠죠. 그때는 밖에다가 다 노출할 수 없는 기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매출 계획, 또 생산 계획, 뭐 자금 조달 및 조직 운영 계획, 자금 유치 계획. 이게 실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의 팀들이 창업팀들이 고민하는 내용일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로 드려요. 다 보여줄 이유가 없다. 특히 기술 개발 계획이나 생산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원가가 노출이 되거나 핵심 기술들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알고리즘도 있지만 약간 개념적인 것들, 그 다음에 형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노출되면 금방 복제가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또 비슷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또 원가라는 부분도 통상의 시장 안에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구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노출해 버리면 내부용으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외부 경쟁사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출 계획이라는 부분들도 현실적 매출하고 약간 펌핑돼 있는 과장된 매출 계획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신년회 같은 것들을 조직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번에는 뭐 몇천억 불, 몇백 불, 몇천 불 달성 목표로 달리자 이렇게 임원분들이 선언을 구호를 막 외치면 함께 하고 있는 임직원분들도 동의는 하지만 저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하순 중 하반기 정도 되면 달성률 보고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전체 목표 대비 한 70%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 달성 목표 대비 한 90% 정도 달성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죠. 네, 매출 목표 계획하고 실행되는 계획 개념들 보면 상당 부분은 달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만약에 달성이 됐는데 뭐 200%, 300%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그 다음에 과잉으로 목표, 매출 계획 목표가 계획이 수립이 돼버리면 그때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들하고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 유치 계획이라는 부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현금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게 노출이 금방 돼버려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진 운용하는 주체자라면 급한 사람이 교섭하기가 훨씬 편해요. 넉넉한 사람은 교섭이 잘 안 되거든요.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틈새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는 걸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은행에게 제출하는 금융지원용이라면 우리가 매출 계획, 이건 외부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상환 계획, 그 다음에 투자를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하겠다. 뭐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 그런데 보증을 해주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 그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거고 또 고도화하는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제품도 판매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 계획, 내부용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개념적으로는 같은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또 인허가 입장에서는 뭐 조직 운영 이런 것보다는 사업 계획, 기대, 효과 이게 운영이 되면 허가가 되면 환경이든 일자리든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어필을 받고 싶겠죠. 또 창토사는 지속적으로 이게 수익이 나고 또 이익이 창출이 되면 상환하겠다.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방 상환하면 이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상환하되 많이 줬으면 좋겠죠. 아니면 단기간에 많이 줘. 그럼 거의 이거는 사채에 가까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또 개인 투자자도 이익 배분이나 투자 회수 계획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업자끼리 이것도 어차피 투자자긴 하지만 지분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겠다. 10,000원을 1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회사가 많이 커지면 100,000원을 1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게임처럼 1점, 2점 하지만 증권에 적혀있는 금액 그런 것들이 게임머니처럼 적용이 되는 거죠. 주식 거래 비용이 5,000원짜리가 뭐 5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빅히트 같은 경우는 1억 2천, 1억 5천에 한 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심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어필하는 내용들로 중점 요구사항, 중점 점검사항이 좀 바뀐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해들도 되게 많아요. 사업계획서는 두툼하고 좀 투자자를 유혹할 수 있을 정도면 잘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거기까지인 거고요. 이게 실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구현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짜여져 있는 그림은 일반화에 오르라고 해요. 당연히 이게 있으면 저거 되고 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된다. 네, 그건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가솔린 엔진으로 가던 차를 모터만 바꾸면 엔진 대신 모터를 바꾸면 가는 거 아닌가? 네, 가겠죠. 그런데 토크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고 회생 제동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다른 느낌이에요. 또 엔진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작용시키고 냉각에 대한 부분, 냉각 에너지를 냉각 효율을 좀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만약 모터를 바꾸면 히터를 위해서 진짜 히팅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조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화하기에는 좀 위험한 접근들도 많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계획 잘 세운 사람이 사업 수행을 잘할 것이다. 네, 필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경우, 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수행만 잘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직화할 때 기획자하고 수행자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고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사람은 대부분은
조직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계획하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하고도 약간 다르다.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개선 사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세운 대로 해, 계획한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거진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요건이니까. 그래서 계획서는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품이다 라고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신뢰성이에요. 앞서도 뭐 타당하냐 선택이겠죠. 신뢰가 되냐 집중의 항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들이 필연적입니다. 그 필연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이게 반복 구현이 되겠구나. 신속 구현이 되겠구나. 또 구현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시장의 요구가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삼박자가 따다닥 맞으면 이건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세 가지를 다 맞추는 것들 이제 사업계획서 안에서 계속 점검해 줘야 되는 거고 창업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했다면 아이디어나 연구 능력은 충분하죠. 근데 어디 가서 자금을 투자를 받아 와야 된다거나 투자를 받아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판매하고 와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과학자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또 우리 건 얼마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어느 분야에 가서 우리 걸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기능에 따라서 역할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역할별로 상황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전략이라는 걸 세워놓고 전술을 구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창업자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각 부분별로 좀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로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집해서 부분 선택해서 제공하시면 그래도 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가치 유지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이제 주요 항목을 한 9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상당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약간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떨쳐내긴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책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업계획서에 다뤄야 될 9가지는 고객, 새로운 사업의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또 그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자극하는지, 또 목표 고객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대답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보면 고객하고 채널, 고객 관계 이쪽의 부분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좀 과격하게 훅 들어오는 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얼마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사업계획서에 이제 가격이 결정이 나야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베뉴, 코스트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전략적인 의사결정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 6번째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적 자원이 얼마나 투여되느냐.
또 생산과 유통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또 고객 지원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코스트에 대한 항목일 거예요. 이제 백스테이지라고 하는데 나인블록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그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또 8개까지는 좀 그러려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좀 완전 특이한 게 고객 유지가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 관계, 릴레이션과도 연결이 되지만 고객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서 녹여내야 한다. 그래서 크게는 프론트 스테이지, 비즈니스 나인블럭의 고객 관계, 채널, 이쪽 레베뉴까지 앞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백스테이지, 활동, 액티브한 내용들하고 리소스,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 코스트, 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거로 크게 구별을 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보강이 된 모델들이 이런 거예요. OW1H, 뭐 육하 원칙에 관련된 것들도 되지만, 앞에서는 하나 놓쳤거나 빠진 게 일정 계획이거든요. 그냥 우리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라고만 선언해 놓으면 언제까지 할 건데가 정의가 안 돼요. 이 일정이 없으면 비용이 계속 소모됩니다. 휘발돼요. 그래서 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9개 항목들 외에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언제까지, 네, 요게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든 매장이 중요한 거라며 어디서, 네,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안에다가 기업을 내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끔 해놨어요. 지방 이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할 거냐. 또는 제가 물류 사업을 하는데 수산물 운영을 해요. 만약에. 그런데 인천 쪽에다가 사무실과 창고를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원주에다가 놓고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당장 생각은 인천이 훨씬 수산물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제가 판매하는 곳이 횡성이다, 만약에. 주 시장이 춘천이다. 그러면 인천에다 놓고 가공해서 춘천으로 보내는 물류비하고, 원주에다 놓고 인천에서 사오는 거 하고 강릉에서 사오는 거 하고 섞어서 약간 가공한 다음에 춘천으로 내보내는 거 하고, 뭐가 더 유리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입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유리한 상황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 미리 사업계획서에서 좀 살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앞에 9개의 내용이 이 안에 대부분 녹아져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깊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서의 용도를 좀 살펴보면,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외부 투자자한테 매력을 발산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사업이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그렇게 되려면 작성자하고
투자자 간의 둘만의 소통 문서로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들만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동 지침화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판단 근거 자료를 근거로 업계의 동향도 좀 파악해보고 시장의 추이도 파악해보고 경쟁 상황도 파악해봐서 이자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라는 부가 정보를 또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안 얘기해주면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면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자율이 좀 낮아질 거고 옵션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스케일 또는 스킬들을 보면 경영진의 역량이나 능력을 가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만큼 쓰는 거기도 하고 아는 만큼 화려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업자나 경영진의 내공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 네, 그래서 가끔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게 가끔 드러나는데요. 저도 이제 창업 과제 같은 거 평가위원으로 가끔 배석을 하게 되는데 발표자가 대표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안 쓴 것 같은 느낌의 글들, 문서들이 종종 발견돼요. 그건 이제 외주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를 한 거겠죠.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되면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이게 그냥 선언적 계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실행 계획, 일정 계획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누가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그림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는 사람은 금방 막 상상해서 낼 수 있지만 오너들 입장에서는 가용 인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풀로 차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대답을 선뜻 못해요. 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럼 직접 하시는 거냐? 그럼 뭐 아래 직원이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해도 그 아래 직원이 현실적이란 배석을 했겠죠. 평가장에. 근데 안 왔어요. 그러면 아래 직원이라 칭하지만 용역인 거죠. 네,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능력을 보고 그 과제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라는 점 빗대어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 내부 운영용, 뭐 어떻게 보면 사업 운영이나 투자 검토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건 형태의 정형성은 없어요. 네, 자금 조달 입장에서는 엔젤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때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냥 편안하게 제공하세요. 알고 싶은 정보만 파악하면 되니까. 이때까지는 비정형인데 자금을 신청하는 구조라면 요건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평가 항목으로 신청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인허가도 마찬가지죠. 몇 명이 근무하냐, 사무실은 있냐, 3년간 매출은 일어나고 있냐, 뭐 부채율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다 그 평가 요소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은 형태가 있고 비정형 상태들은 의사 판단하고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도일 때는 뭐 시장도 몇 명에 얼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비정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항목에는 비정형과 정형으로 구별이 된다. 이 정도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형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 틀을. 그 틀을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내용을 쓰느냐. 그것도 나름 스킬이겠죠.
네, 형식은 고정형, 자유형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형, 비정형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자유형은 비정형은 약식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 형태, 완전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서머리 덱 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것들, 요점으로 돼 있는 거, 뭐 약간 팜플렛 개념으로 돼 있는 경우들은 약식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완전형 형식을 만들어 놓고 약식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 요약형 사업 내용에서는 뭐 1, 2페이지, 1페이지로 서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칭 하는 방식으로 목적, 구성, 대상, 효과 뭐 이 정도를 간결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술형, 완전형에서는 목적이 뭐고 왜 하는지, 실행하는 수단이 뭔지, 그걸 하고 있는 경쟁사는 어떤지, 그 경쟁사보다 우리는 뭐가 다른지, 그 경쟁사의 생산 요건과 우리하고 생산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금은 어떤 비용들을 활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용은 사람들의 호감을 갖기 위한 또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기 때문에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 도형이나 영상이나 약간의 그래픽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유형이 한 3개 정도로 나눠진다. 요약형, 서술형, 프레젠테이션형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